2025년 11월 20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정에 한 노년 남성이 피고인석에 착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조금 이상합니다. 막 집중도 못하는 듯한 느낌? 되게 산만했어요. 그리고 거드럭대는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모습입니다. 1차 공판에서 항상 절차를 준비할 때 인정신문이라는 걸 먼저 시작합니다. 그 인정신문이라는 게 뭐냐면 피고인을 세워서 판사가 물어봅니다. 이름, 생일, 주거지, 직업, 등록 기준지, 이거 어딘지 확인하는 절차를 하거든요. 근데 이 노년 남성이 피고인 측에서 안 들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재판을 진행하고 있던 부장판사님은요, 안 들린다라고 했으니까 음성을 증폭시켜주는 보조장치 있죠. 그걸 착용을 시키고요.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 저 그런 거 몰라요. 판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배운 것도 없어서 몰라요. 계속 이런 답변만 합니다. 판사님은 분명히 피고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돼서 재차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도 똑같이 답변합니다. 아주 시건방지게요. 사실 재판에서 이런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특히나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반성하는 태도도 일부러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검사 측에 대한 자료, 설명을 방어를 해가며 재판부에 호소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결국 판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똑바로 보세요. 그럼 통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좀 세게 말하니지 그제서야 조금 눈치 보고 네 라고 답을 합니다. 해서 그냥 일반 재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낭독했고요.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면 어떠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냥 폭행 사건인가? 아니면 사기? 물론 그것도 다 나쁜 범죄인데 큰 범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경제사범? 아니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의 얘기인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 모습이었죠. 마치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 모습을 보여줬던 피고인. 그런데요, 충격적이게도 그 피고인 노년 남성 이 씨의 죄명은요, 이거였습니다. 살인, 사체 손괴, 시체 유기,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런 죄명으로, 이런 범죄 행위로 재판을 받는데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피고인 이 씨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체 손괴. 사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끔찍한 범행이죠. 사람을 살해하고 그 이후에 저지르는 행동을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체 손괴, 이거 살인에 준하는 범죄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형법 제160조 은닉, 유기, 훼손죄는요, 별도로 적용을 했을 땐 최대입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7년입니다. 사체 손괴라면은 7년 이하의 징역. 어찌 보면 형량을 너무 낮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사체 손괴. 우리에게 많이 보여줬던 모습은 약간 사이코틱한 범죄자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범행 후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요, 이 죄명이 있긴 하지만 별도의 죄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살인에 이어진다라고 봐서 살인죄에 포함을 시켜 특별 가중 요소로 적용시킵니다. 즉 살인죄의 형량을 더 올린다라는 취지로 넣는 거죠. 대한민국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과 다른 나라의 차이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대부분 해외 쪽은요, 유족의 감정을 유린했다,
사회적인 안녕을 해치는 행위다. 이런 내용을 담아 살인죄의 등급 자체를 최고치로 올립니다. 기존 살인죄가 여기였다면 사체 손괴가 들어가는 순간 최고치로 올리죠. 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우리나라 이야기는 이제 볼 건데 해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특별 가중 요소를 갖다 붙여서 살인의 죄명에서 사체 손괴를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순간 최고 형량으로 가는 게 보통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린 그동안 사체 손괴와 관련된 내용들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요. 사건 발생지가 여러분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아주 난리나게 했던 그 사건의 현장지와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바로 강원 화천군 쪽입니다. 화천하고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을 얘기하면 아마 최근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계실 겁니다. 바로 양광준 사건이죠. 군인으로서 군무원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들통날 것 같다, 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걸 끔찍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훼손까지 했던 그 사건. 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뒤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기사가 많이 겹쳤어요. 양광준의 1심, 2심 대법원 재판 판결에 대한 것들이 같이 섞이면서 이 사건의 보도가 일부 나가기는 했지만 이게 양광준 사건하고 많이 섞이면서 많이 알려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즉 언론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죠. 특히 우리들은 더더욱 잘 모르는 사건이었고요. 그동안 사건들을 진행을 해보면서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했다.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의 입장이 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족분들과 연락을 할 때의 느낌. 정말 두 번 죽이는 느낌입니다.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힘든 일인데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지인이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충격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끔찍한 행위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을 때 판결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극형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에 대부분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이슈를 받았으니까요. 사체를 끔찍하게 훼손했으니. 자, 그럼 이 사건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걸까요? 일단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2025년 10월 6일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쪽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집에 10월 6일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추석 연휴였습니다. 추석을 맞이해 피해자 여성분이십니다. 고령이신데요. 80대신데 여성분의 가족들이 이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집을 방문을 합니다. 다 놀러 온 거죠. 근데 집에 엄마가, 할머니가 없는 겁니다. 전화를 해봐도 핸드폰이 꺼져 있고 받지도 않아요. 아예 연락이 안 됩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보고 해봐도 이상한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요. 며칠 동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상하죠. 고령이시기도 했고요. 혹시 무슨 밖에서 혹시 반매라고 하셨다 문제 생겼나?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112에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10월 6일 저녁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은요, 위치부터, 그리고 여기가 산쪽 지역이다 보니 하나씩 뭐 CCTV 일부 혹은 집집들마다 있는 CCTV, 차량용 블랙박스 여러 가지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거 뭔가 단순 실종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불현듯 빠르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발빠르게 수색견 투입을 시작합니다. 바로 피해자 집에 있는 모든 물품들의 냄새를 맡게 하고 수색견을 아예 풀어버린 거죠. 뭔가 느낌이 왔던 것 같습니다. 주변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오전 10시 20분쯤 알고 싶지 않았던 비보가 전해집니다. 자, 산양리 인근에 있는 한 하천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수색견이 이상 물체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선 피해자 시신의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약 사흘에 걸쳐 수색을 한 끝에 피해자의 시신을 찾을 수가 있었죠. 위치는 자택 인근에 있는 하천변인데 집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강력 사건입니다.
그리고 현장 감식도 진행됐고 CCTV 분석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였죠. 범인이 어느 정도 누군지는 알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범인은요, 이 집, 옆집에 살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자, 그 남성을 잡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남성도 집에 없죠. 어디 갔죠? 체크를 해보니까 서울에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시신이 발견됐던 10월 8일 있죠. 그 소식도 전해졌고, 그리고 자신에게 수사망이 좁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8일 정오쯤에 이제 약물 같은 걸 복용하라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해서 9일 오후 6시 18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들도 다 내밀었죠. 이 씨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죠. 일종의 빌라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층 구조고요.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한 마을처럼 집들은 다 붙어있는 집입니다. 그런 집에 옆집에 살고 있었던 남성이었죠. 실제 주변 이웃들은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자가 그랬다고? 그렇게 안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 그리고 또 하나, 그 할아버지 몸 불편하다고, 거동도 불편한 사람인데 뭘 사람을 그렇게 했다고? 다 이런 느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까운 사람에게서는요, 그 할머니, 그 남자가 엄청 괴롭혔다고, 좀 많이 괴롭혀가지고 할머니가 화가 나서 경찰도 몇 번 부르고 했다, 신고했다, 이런 내용들도 제보로 확인이 됐던 내용입니다. 옆집에 살면서 괴롭혔다. 어떤 부분이었을까? 실제 이 씨는 검거가 되고 나서요, 경찰한테 범행 동기를 얘기를 안 합니다. 범행은 다 시인했어요. 자기가 죽인 거 맞다, 훼손한 거 맞다, 다 인정했는데 왜 그랬는지만큼은 언급을 안 한 거죠. 결국 경찰청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됐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가 하나씩 밝혀지게 됩니다. 자, 이들의 관계는요, 단순 옆집에 사는 관계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여성분이셨죠. 84세셨는데 이 여성분의 시동생입니다. 누가요? 옆집에 사는 이 씨가요. 나이는 78세. 시동생, 즉 형수라고요. 자신의 친형의 아내인 겁니다. 어떤 관계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씨의 친형, 그리고 피해자의 남편은 15년 전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요. 그래서 혼자 살고 계셨던 거죠. 여성분, 형수가. 자, 그랬는데 몇 년 전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혼자 살고 있던 형수. 근데 이 씨가 그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가족들끼리 그럴 수 있죠. 시동생, 형수 관계니까. 네, 2025년 8월 중순경쯤에 이사해서 한 여포실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진짜 가야 같은 곳이죠. 그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이 씨가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수가 내가 이사 오고 나서 얼마 뒤부터 예전이랑 달리 나를 좀 멀리한다. 나를 보살펴주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이웃 주민이 있거든요. 다른 이웃 주민만을 챙긴다. 여기에 분노 느꼈답니다. 화가 났대요. 여기에 화가 나서 이 씨가 처음에 했던 짓이 뭐냐면 밤만 되면요, 형수 집, 바로 옆집이죠, 가서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납니다. 형수 입장에서 어떨까요? 말해도 이상한 소리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웃 주민들끼리 사는 건데. 그리고 이미 피해자분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피해자분이 두들기지 마라, 나 잠 좀 자야 된다, 나 내일 일 가야 된다, 밭에, 그렇게 거부 의사까지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2025년 9월 8일부터 10월 1일, 즉 범행 전까지 총 3회에 걸쳐서요, 계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사건이 발생한 거죠.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고 이틀 뒤였던 2025년 10월 3일입니다. 개천절이었죠. 이날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 형수분께서는 당연히 원래의 일정처럼 앞에 나가서 밭일 같은 걸 하고 계셨죠. 이걸 발견했던 이 씨가 다가가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그 이웃 주민 만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 챙기라는 얘기죠. 나이 78세인데 자기 챙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황당하잖아요. 아니, 네가 뭔데? 네가 왜 그거 갖고 상관이고 왜 사람 갈라놓으려고 하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씨가 화가 나서요.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해서 마당으로 옵니다. 보이시죠? 말로 안 하겠습니다. 마당에 놓여있던 것들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밭일을 베고 있던 형수 뒤를 다가가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살인을 저질렀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행 은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 씨가 시신을 옮기려고 했는데 자기도 고령이고 몸이 좀 거동이 불편하다 그랬죠. 옮기기가 힘들자 생각을 바꿉니다. 수월하게 해야 되겠다. 네, 그 끔찍한 행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집에 가서요. 가지고 옵니다. 도구를. 그리고 힘이 딸리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해서 제가 참마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끔찍한 시신훼손을 해서 나눠 담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17분경에는 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얼굴 부분, 그리고 양쪽 다리 부분은 노끈으로 묶어서 하천변에 버립니다. 팔 부분은 쓰레기 봉투에 또 담아놓고요. 그렇게 풀숲에다 유기하는 방식으로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명절 때 찾아왔던 가족들이 신고를 하면서 수색견이 탐색을 했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던 거였죠. 자, 지금까지 들어보신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범행 동기 뭐예요? 형수, 왜 저 사람만 신경 써? 난 왜 안 챙겨줘? 어이없죠. 이거 사실 유가족 입장에서 들으면 뭔 생각 들까요? 아니, 왜 형수가 그래야 되는데? 형수 고령이십니다. 피해자분 이미 연세가 얼마나 많으신데요. 뭘 챙겨줘요? 그리고 자기 혼자 망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2차 가야하지 마세요. 뭐 이상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에 대한 부분으로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아니 왜 그래? 라고 하고 그 짓을 저질렀다는 게 이 사람 주장인 겁니다.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요. 재판 때 심신미약을 하나 주장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전두엽 다쳤다고요. 저희 얼마 전에 조두순 방송했었죠. 전두엽 부분을 다치면 약간 죄책감도 없고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 못하고 막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해달라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물론 인정 안 됐지만 어찌되었든 자기 감정이 그런 거에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끔찍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요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곧바로 뭐 했죠? 훼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해버렸고요. 범행이 시작되고요 유기까지 걸린 시간이요 불과 시간적으로 계산해봐야 4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어우, 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자, 그렇게 재판은 들어갔습니다. 2026년 1월 8일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신을 장시간 보살펴 준 피해자를 끔찍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충전기를 파손하는 등 범죄 은폐까지 시도해 악질이다 라는 말이죠. 이에 이씨 측 변호사가 대신 얘기한 겁니다.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답니다. 반성한다는 인간이 재판 때 그런 꼬라지를 보여준 거죠. 전두엽 기능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할 말은 정확하게 해야겠습니다. 범행 후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한 점이 아니고요. 모른 척하고 시신 유기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수사망 좁혀오니까 그런 거잖아요. 10월 8일 오전에 발견하고 자기한테 수사망 좁혀오니까 정오쯤에 그런 거잖아요. 이거 그냥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이날 사건에 피해자 여성분의 가족분이 증언을 서셨습니다. 출석하셔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정확히는 손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할머니의 사건에 대해서 손주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어머니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자, 이제 여러분께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형량 어떻게 나오는 게 맞을까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 사형 선고조차 안 하고 있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무기징역형이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을 살해했고 그리고 끔찍하게 훼손을 했고 유기했습니다. 뻔뻔하게 있다가 수사망 좁혀오니까 비겁한 선택을 했는데 그것조차 안 됐죠. 그리고 재판부에 나와서 뭐 했죠? 꺼드럭댔습니다. 얘 정상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뒤에 형량을 말씀드리려고 해서요. 자, 재판부는요. 제1유형 총 4가지의 죄명이 들어있었죠. 살인, 송괴, 유기, 스토킹. 이 4가지 중에 범죄 유형을 2가지로 분리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인죄에 2가지가 들어가요. 송괴와 유기. 제2범죄는 스토킹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유들을 다 적어놓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판결문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비추어보면 죄책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령인 피해자는 상당 기간 가까운 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숨을 거두기까지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참하게 훼손되고 유기되었다. 유족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인정하고 있다.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 이후에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여기까지 적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적힌 내용 보면 형량 어떻게 나온 것 같을까요? 깎아준 게 거의 없죠. 뭐 깎아준 게 거의 없다. 뭐가 깎였지? 거의 이런 느낌입니다. 2026년 1월 29일 재판 선고입니다. 살인, 사체 성계, 사체 유기,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이 씨에 대해 1심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합니다. 저 진짜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사체 훼손이거든요. 끔찍하게. 제가 진짜 말로 하기도 너무 힘든데 징역 30년을 줬어요. 그리고 앞서 판결문 뒤쪽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불리한 정상이 훨씬 많잖아요. 깎아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검찰은 무기를 구형했고요. 무기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그러니까 무기징역도 분명히 인자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의 범죄행위인데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 30년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야, 유기징역 30년이면 나이 78세면 뭐 어차피 그게 죽을 때까지 있으라는 거네. 무기징역하고 똑같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2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첫째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징역 30년이면 아마 감옥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근데 무기징역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20년 이상일 때 가석방 대상 심사자가 되지만 유기징역은 형량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능해집니다. 즉 10년 정도란 얘기죠. 10년 덜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령이었죠. 거동이 불편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요, 아프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형 집행정지요. 형 집행정지 신청하면요 별로 안 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유기징역 30년이면요. 전 이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자, 그리고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번째 이유가 사실 더 큰 문제긴 한데 사람 살해하고요 끔찍한 훼손하고 유기까지 했는데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고요? 이제 이게 만약에 판결이 이대로 굳어버리면 앞으로 발생하는 이런 끔찍한 훼손 사건들 있죠. 거기에 모든 피고인 측 변호사가 뭐 할 것 같아요? 이 판결문 가지고 옵니다. 왜 우리는 무기징역이에요? 왜 우리는 무기징역 줘요? 아니 이거 봐보세요. 얼마 전에 나온 판결인데 여기서는 이거 30년 줬잖아요. 법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유기징역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항소할 거라고요. 그게 선례, 판례죠.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외국은 끔찍한 훼손 행위를 하면 가장 높은 형으로 처벌시키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별 양형 인자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요 30년을 때립니다. 사체 훼손을 해도 30년을 주는 나라예요.
저 정말 놀랬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판결에서 어떤 일이 발생될지가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형량이 몇 년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일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간중간에 언급하면서 위에 것도 한번, 그리고 사건도 얘기하시면서 한번, 판결문의 뒷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렸잖아요. 내용만 보면 우리가 봤던 그 끔찍한 사건들, 경중은 따질 수 없지만 정말 처참하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족까지 나와서, 유가족이 나와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유기징역 30년을 때린 거예요. 전 이 재판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요? 이게 왜 30년 나와야 되죠? 왜 그런 선례와 판례를 만드세요? 대한민국은 사람 죽이고 사체훼손하고 다 유기시켜도 유기징역이 나오는 나라로 왜 만드시는 거죠? 전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 이런 판례가 1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이걸 기각을 시키면 선례가 남게 되겠죠. 대법원도 만약에 기각을 한다면요. 확정 판결이 되는 순간 선례입니다. 이게 옳은 걸까요? 맞는 걸까요? 사체훼손 사건, 전 국민, 전 국가적으로 난리가 나는 사건입니다. 누가 생각해봐도요, 이거 인간인 이상,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끔찍한 짓은 절대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이 느껴야 될 고통은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사망한 것도 슬픈데 그 시신 자체가 온전치 않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진짜 찢어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 형량이 법정 최고형이 나올 수 없다라는 이 현실이면 이게 정말 올바른 법의 형평성이 맞는 걸까요? 전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재판부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양광주는 그럼 왜 무기징역이에요? 왜 무기징역 주셨죠? 물론 이렇게 함부로 사건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왜 이건 달라요? 정유정은요? 되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례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많은 의견,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형량이 뭐가 맞는 건지 같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끔찍한 훼손 범죄는 진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 아니 어떻게 돼서든 그 행동을 했다는 게 자기 뭔가를 감추기 위한 거니까 그 부분에서 함께 생각하신다면 이 사건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바꿔야 됩니다. 얘 못 나와야 되거든요. 얘 꺼드럭대는 거 더 쳐다보기 싫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